안녕하세요. 유별난 손아래 동서를 둔 40대 여자입니다. 사람 사는 모습은 모양이 참 각양각색이죠. 겉으론 평범해 보여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마다의 사연이 팔딱팔딱 살아 숨쉬고 있잖아요. 제게도 그런 특별한 사연이 있는데 바로 제 동서와의 이야기랍니다. 남들보다 조금 유별나고 특별했던 저와 동서의 이야기 재밌게 한번 들어봐 주세요. 동서는 원래 제 중학교 때 친구였습니다. 학창 시절 친한 무리에 함께 속해 있었는데 그 애는 유독 자주 저를 부러워했어요. 서울에서 큰 갈비집을 3개나 운영하는 부모님 덕에 비교적 잘 살던 저와 반면 동서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와 남동생과 어렵게 살고 있었거든요. 네가 미주구나. 민선이가 네 이야기 자주 했어. 너랑 엄청 친하다고. 우리 집 갈비 맛있으니까 많이 먹고 가렴. 민선이 너네 아빠 엄청 다정하시다. 부럽다. 난 아예 아빠란 존재 자체가 없는데. 부모님의 초대로 저와 여동생은 가끔 친구들을 부모님 가게에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안 계시던 동서의 부러움 섞인 말에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이렇듯 가끔 동서 이런 면이 불편하긴 했지만 그래도 평소엔 죽도 잘 맞고 성격도 착한 친구라 우린 늘 친하게 지냈어요. 동서의 집에도 몇 번 놀러가며 남동생과 어머니와도 친분이 생길 만큼 말이죠. 대학을 졸업한 후 전 한 중견기업에 동서는 이 금융권 은행에 취업하게 됐습니다. 학창 시절 친했던 친구들은 사회생활을 하며 연락이 흐지부지 되어버렸는데 저와 동서만은 여전히 친했어요. 제가 바빠서 연락을 자주 못해도 늘 먼저 연락해 저를 찾아주는 동서가 참 고마웠죠. 그러다 저는 나이 31살에 같은 회사 동료로 만난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됐어요. 수줍게 결혼 소식을 전하니 저만큼 신이 난 동선, 제 남편에 대해 이것저것 캐묻더군요. 몇 살? 돈은 잘 벌어? 집안은 너희 집만큼 잘 살고? 야, 네가 우리 부모님이냐? 뭘 그렇게 물어? 그럼 안 궁금하니? 우리가 몇 년 친구인데 그런 것도 못 물어? 알았어, 알았어. 나보다 2살 많고 나랑 같은 회사 다니고 있으니까 월급은 뭐 비슷하고. 그리고 시아버지 되실 분이 작은 사업체를 오랫동안 운영하셔서 크게 돈 걱정하고 사는 집은 아닌 것 같아. 연년생인 남동생이 있는데 형제끼리 사이도 좋은 것 같고. 동서에게 말한 것처럼 시댁은 중산층에 속하는 집안이었어요. 남편과 시동생이 사이가 좋았던 것도 맞지만 남편에게 미리 듣길 시아버지가 굉장히 가부장적인 분이라고 했어요. 장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라 어릴 때부터 시동생과 남편을 곧잘 차별하셨다고 했죠. 그런데 어떻게 2사람의 사이가 좋은가 했더니 결혼 전 미리 시동생을 소개받은 자리에서 시동생이 이러더군요. 물론 저희 아버지가 차별을 좀 하시긴 했죠. 먹는 것도 무조건 장남 먼저, 용돈도 장남 더 많이. 되게 서러웠어요. 근데 그때마다 어머니도 절 감싸주시고 형은 아버지한테 화를 내줬어요. 더 받은 용돈은 형이 몰래 뒤에서 저한테 똑같이 나눠줬고요. 그런 형을 제가 어떻게 미워하겠어요? 시동생은 오히려 자기가 뒤로 형 덕을 많이 봤다며 유쾌하게 웃었습니다. 남편이 잘한다고 하긴 해도 시동생이 포용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은 형제 사이가 될 수 없었을 걸 알기에 저는 시동생이 참 좋은 사람인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결혼한 지 거의 한 달도 되지 않았던 어느 날 남편과 시동생과 밖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동서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민선아, 어디야? "아, 나 남편하고 도련님하고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고 있어. 정말? 너 자주 가는 그 고깃집 말하는 거지? 아, 나도 오늘 삼겹살 땡겼는데 나도 가면 안 돼? 어?" 동서의 목소리가 밖에까지 다 들렸는지 청첩장 줄 때 술자리를 한번 가졌던 남편과 사람 좋은 시동생은 오라고 하라며 마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 4사람은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이게 됐죠. 그날 식사 자리는 굉장히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내내 동서는
저희 시동생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더군요. 설마 설마 했는데 다음 날부터 동서는 제게 시동생을 소개시켜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친하다지만 사적인 친구와 시댁 식구를 엮어줬다 나중에 불편한 일이 생기면 어쩌나 싶어 조심스러웠는데 남편은 만나든 깨지든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며 서로 연락처만 전해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전 두 사람을 이어주게 됐습니다. 기왕 이어준 거 좋은 인연이 돼서 결혼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요. 시동생처럼 괜찮은 사람이 제 친구와 결혼한다면 그것만큼 친구에게 좋은 일이 없을 것 같았죠.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푹 빠졌는지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식장에 골인을 하지 뭐예요. 그렇게 친구와 저는 서로 동서지간이 되었던 거예요. 네가 내 가족이 되다니 믿을 수가 없어. 결혼 정말 축하해 미주야. 이게 다 네 덕분이야 민선아. 정말 고마워. 동서는 어른들이 계실 땐 제게 존댓말을 하고 우리끼리 있을 땐 반말을 했어요. 저 또한 그게 편했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구가 동서가 되다니 정말 기뻤습니다. 동서 간의 갈등 같은 건 제 인생엔 없는 일이겠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건 오산이었더군요. 우린 같은 동네에 신혼집을 얻게 됐는데 저는 나름 괜찮은 25평짜리 아파트에서 동서는 근처에 있던 빌라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두 부부는 서로 집을 자주 오가며 친하게 지냈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희 집에서 술을 마신 동서가 갑자기 푸념을 하더라고요. 겨우 1년 차이로 결혼했는데 왜 우린 빌라 살고 형님네는 아파트 살아? 야, 솔직히 말해봐. 아버님이 우리랑 똑같은 돈 지원해 주신 거 아니지? 아주버님, 우리한테 비밀로 하고 지원 더 받으셨죠? 네? 동서,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꽁에 있었던 거야? 진지게 물어보지. 아버님이 지원해 주신 돈이랑 우리 친정 부모님이 주신 돈 합해서 여기 들어온 거야. 아, 너희 집 잘 살지? 이래서 흙수저랑 금수저 출발선부터가 다르구나. 집 가난한 사람은 어디 서러워서 살겠나. 시동생은 민망한 듯 옆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더군요. 저는 얘가 너무 취했다 싶어 작은 방으로 끌고 가서 재웠습니다. 많이 취한 친구는 곧장 코를 골며 골아 떨어졌죠. 다시 밖으로 나온 전 시동생에게 대신 사과했어요. 애가 저런 걸 마음에 담아두고 있을 줄은 몰랐네요. 친구로서 괜히 제가 죄송해요, 서방님. 아니에요. 더 좋은 신혼집 못 구한 제가 아내한테 더 미안하죠. 집사람이 가난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서 괜히 자격지심을 가진 것 같네요. 제가 더 분발하면 되죠. 그리고 형, 나 결혼할 때도 분명 아버지가 형보다 나한테 지원 덜 해주려고 하셨지? 근데 형이 그럴 거면 받은 돈 다시 토해낸다고 우겨서 형이랑 똑같은 금액 나 지원해 주신 거지? 어떻게 알았어? 어머니가 말씀하셨어? 내가 말하지 말라고 신신 부탁드렸는데. 아니야. 척 보면 딱이지 뭐. 아버지가 장남이랑 차남한테 똑같이 뭔가 지원해 주실 분이 아니잖아. 아무튼 고마워 형. 어색하게 끝날 뻔한 그날 분위긴 시동생의 말로 인해 훈훈하게 마무리됐습니다. 동서 또한 취해서 그런 거니 그날 일은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날 이후 동서의 저에 대한 질투는 본격적으로 시작되더군요. 늘 그런 건 아니어도 그런 동서의 질투에 자주 불을 지피는 사람은 바로 시아버지였어요. 우린 동서가 결혼한 다음에 나란히 아들을 낳았습니다. 5월에 먼저 아들 낳은 제게 시아버진 크게 기뻐하시며 무려 500만 원을 주시더군요. 귀한 우리 집안 장손 낳느라 고생 많았다 아가. 그런데 문제는 3개월 뒤 동서가 출산했을 땐 시아버지가 100만 원만 주셨다는 겁니다. 정말 모두가 민망해지는 순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팔을 찰싹찰싹 때리며 화를 내시더군요. 그만큼 애들 차별하면서 키웠으면 됐지. 왜 며느리들까지 차별이에요? 둘째야, 미안하다. 내가 집에 가서 아주 이 인간을 호되게 혼내놓으마. 당신 얼른 작은 애한테 사과해요. 100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닌데 왜 그래? 거참. 아, 그래.
미안하다. 미안해. 아버지, 정말 너무하세요. 저한테 그러시는 건 참아도 제 아내한테는 앞으로 이러시지 마세요. 아직 시부모님이 어려웠던 저를 빼고 다른 가족들은 모두 시아버지를 타박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하는 수 없이 툴툴대며 사과하셨지만 이미 동서의 눈엔 눈물이 그렁그렁했죠. 이후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몰래 동서에게 200만 원을 따로 챙겨주셨다는군요. 아무래도 경제권이 시아버지께 있으니 더 큰 돈을 주지 못해 미안하다시면서요. 저 또한 동서에게 괜히 미안한 마음에 비싼 브랜드 유모차를 선물했어요. 그런데 동서는 제게 고맙다고 하긴커녕 남의 돈으로 생색낸다며 빈정대더군요. 동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선물한 건데. 어차피 아버님 주신 돈으로 선물한 거잖아. 우리보다 200이나 더 받았으면 양심껏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것보다 더 비싼 것도 많은데 쪼잔하긴. 굳이 고맙다는 말을 드리려던 건 아니었지만 돈 쓰고 욕먹는다는 게 참 기분이 나쁘더군요. 옆에 있던 시동생은 따로 저를 쫓아나와 미안하다고 사과하더군요. 짜증은 났지만 시아버지 때문에 기분 상해서 그런가 싶어 아무 말 않고 그냥 넘어갔죠. 하지만 동서의 질투는 계속됐어요. 아이를 낳고 동서와 저는 다시 복직을 했습니다. 때문에 우린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길 수밖에 없었는데 집이 가깝다 보니 어린이집도 같은 곳을 보내게 됐어요. 그런데 이번엔 저희 아들 옷을 시샘하더군요. 형님, 애들이 얼마나 빨리 크는데 비싼 브랜드 옷만 사서 입혀? 회사원이 얼마나 번다고. 그거 완전 사치야. 나도 내 돈 주곤 이렇게 못 사 입히지. 근데 첫 손주라고 친정 부모님이 애를 너무 예뻐하셔서 외출만 했다 하시면 옷을 사보내시잖아. 그 많은 걸 안 입히고 그냥 낭비할 수도 없어서 따로 옷 안 사 입히고 그것들 입히는 거야. 핑겐. 자기 친정 잘 산다고 자랑하는 거야. 뭐야? 제 말에 동서는 괜히 입을 삐죽거리더군요. 얘가 부러워서 이러는구나 싶어 저는 동서에게 아직 아들에게 안 입힌 새 옷 몇 벌을 선물했습니다. 부모님이 사주신 것들이라 죄송하긴 했지만 자기 자식에게 좋은 옷 입히고 싶은 마음은 다들 같을 테니 동서에게 양보했던 거죠. 제 돈으로 사서 주기엔 제가 휴직한 기간이 길어 당시 살림이 빠듯해 조금 부담스러웠거든요. 친정이 잘 사는 거지 우리가 잘 사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동서는 그런 제게 짜증난다는 투로 이러더군요. 누굴 거지로 알아? 줄 거면 사서 주지 왜 있던 걸 줘? 그래도 포장도 안 뜯은 새 거야. 난 동서랑 우리 조카 생각해서 주는 건데 왜 말을 그렇게 해? 싫으면 받지 말던가. 아니, 누가 싫대? 뭘 또 줬다가 뺐니? 아무튼 잘 입힐게. 나중에 다시 달란 소리 없기다. 이건 뭐 좋다는 건지 싫다는 건지 제게 퉁명스럽게 구는 동서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리더군요. 이번엔 좀 화가 났는데 옷을 받고 뒤돌아서며 입이 귀에 걸린 동서를 보니 차마 한 소리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동서가 가난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잘 알았기에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서요. 그래서 그냥 한숨만 푹 쉬곤 돌아섰죠. 그 뒤 동서는 옷 브랜드를 알아보는 다른 어린이집 학부모들에게 코가 잔뜩 높아져 자랑을 하더군요. 저희 남편이 공기업 다니잖아요. 요새 벌이가 좋아서 애 옷장만 좀 했네요. 얼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저와 눈이 딱 마주치자 동서는 허둥대며 절 앞질러 갔습니다. 저는 그런 동서를 그냥 못 본 척했어요. 그렇게 저는 동서와 아슬아슬한 관계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그래도 시아버지만 가운데 안 끼면 무난한 사이가 유지될 것 같았는데 시아버진 자꾸만 동서의 질투에 불을 지피시더군요. 때문에 초반엔 그나마 저와 친분을 유지하던 동서는 날이 갈수록 제게 까칠해져만 갔죠. 한 번은 애들이 4살 때 다 같이 시댁에 갔다가 이런 일도 생겼답니다. 아이고, 내 새끼들 잘한다. 저와 동서의 아들은 시부모님께 어린이집에서 배운 율동을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였어요. 자, 이 해레비가 주는 용돈이다. 우리 장소는 5만 원,
한 솔인 3만 원. 여보, 왜 또 돈으로 애들을 차별해요? 내가 그런 짓 하지 말랬죠? 아니, 석 달이긴 해도 주영이가 한 소리보다 형이잖아. 형한테 용돈 좀 더 주는 게 뭐가 어때서 그래? 시아버진 또다시 장손이라는 말을 하며 애들을 차별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시아버지께 버럭 화를 내셨고 시아버진 변명을 하며 쩔쩔매셨죠. 그리고 동서는 시아버지께 소리를 지르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정말 너무하세요, 아버님. 우리 애가 무슨 죄라고 자꾸 애를 차별하세요. 저와 시어머니는 그런 동서를 달래주었어요. 그런데 동서는 벌개진 얼굴로 저를 째려보더니 저를 확 밀치며 아예 시댁을 뛰쳐나가더라고요. 난 형님이 진짜 너무너무 싫어요. 아버지, 진짜 이러시기에요? 저 더 이상은 못 참아요. 아버지 계속 이러실 거면 저 이제 여기 안 옵니다. 시동생은 시아버지께 크게 화를 내며 조카를 데리고 동서를 뒤쫓아갔습니다. 그렇게 고성이 오간 건 처음이라 시아버지도 당황하신 것 같더군요. 남편이 시아버지께 소리쳤어요. 아버지, 자꾸 왜 이러세요? 어릴 때부터 성줄 그렇게 차별하더니 재수 씨랑 한 소리 무슨 죄예요? 요새 장남이 집안을 챙기면 얼마나 챙긴다고 자꾸 이러세요? 형제 사이 멀어지게 해서 집안 분위기 나쁘게 만드는 건 바로 아버지예요. 자꾸 이러시면 성준애뿐만 아니라 저희도 안 올 겁니다. 맞아요, 아버님. 저도 가운데서 너무 불편해요. 동서가 아버님 때문에 절 더 싫어한다고요. 똑같이 아버님 아들들이고 며느리고 손주인데 제발 차별 좀 하지 말아주세요. 알겠다. 내 안 그러마. 미안하다. 시아버진 잔뜩 주눅이 드셨습니다. 그날 시아버진 우리가 보는 앞에서 시동생과 동서에게 전화해 사과를 하시더군요. 미안하다 어머마. 내가 옛날 사람이라 그런 거지. 너랑 한솔을 미워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니야. 내가 앞으로 고쳐보도록 노력하마. 내가 잘못했다. 그날을 계기로 시아버진 더 이상 시동생 가족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맛있는 음식을 저희 아들에게 쓱 밀어주거나 하는 행동은 가끔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오셨는데 동시에 모든 가족들이 시아버지를 째려보니 재빨리 아이고 우리 한솔이 잘 먹는다. 자 여기 고기 많이 먹거라 하면서 조카에게 일부러 음식을 밀어주시더라고요. 버릇이 참 무섭다며 머리를 극적이시면서요. 하지만 동서는 저에게 한동안 계속 새초롬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제가 화를 풀어줘야 하나 싶어 저 또한 동서에게 먼저 다가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애들 용돈 사건이 있던 그해 저와 남편은 그만 실직을 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크게 휘청이던 저희 회사에서 둘 다 구조조정을 당했거든요. 제 취업을 위해 면접을 보러 다녔지만 우리 두 사람 모두 쉽지가 않더군요. 둘 다 계속 놀고 있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던 와중에 갑자기 엄마의 언니인 이모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민선아, 너랑 고서방 요새 일자리 구한다며? 그럼 너 이모 꽈배기 가게 이어받아서 해볼래? 요새 내가 무릎이 너무 쑤셔서 가게를 접으려고 하는데 여기 매출이 꽤 많이 나와서 아깝던 차였거든. 우리 앤 젊은 사람이 무슨 시장에서 꽈배기 장사를 하냐면서 창피하다고 안 한다더구나. 하긴 대기업 다니는 놈이니 뭐가 아쉽겠니? 취업도 안 되는 와중에 창피고 뭐고 가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모의 연락을 받고 한번 시장에 가서 보니 꽈배기 맛도 훌륭하고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도 제법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린 상의 끝에 이모에게 가게를 저렴하게 인수해 꽈배기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 부부와 시동생 부부 넷이 오랜만에 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동서는 신난 목소리로 이러더군요. 아주버님, 그 나이에 꽈배기 장사라니 어지간히 취업이 힘드셨나 봐요. 중견기업 다니는 부부라고 떵떵대다가 이게 무슨 몰락이래요. 근데 그거 돈이 되긴 되는 거예요? 차라리 두 사람 다 식당 같은 데서 설거지라도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생각보다 매출이 나오는 편이라 저흰 괜찮아요, 재수 씨.
맞아. 우리 세 사람 먹고 살 만큼은 벌고 있어. 그래? 알았어. 많이 벌어라. 많이 버세요, 아주버님. 말은 걱정이지만 누가 들어도 동서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습니다. 그 뒤에도 동서는 괜히 요즘 은행 직원 복지가 좋아졌네. 사람들이 남편 공기업 다닌다고 하면 다들 부러워하네. 어쩌고 하면서 은근슬쩍 자신과 시동생 부부의 직업을 새삼 자랑하더군요. 그렇게 저를 질투하더니 제 처지가 자기보다 훨씬 못하게 됐다고 생각하자 신이 난 것 같았죠. 솔직히 짜증났지만 최근 동서가 시아버지 때문에 큰 상처를 받은 걸 알고 있어 저와 남편은 짜증을 꾹 삼켰어요. 시동생 또한 늘 동서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차마 동서에게 싫은 소리 못하고 나중에 따로 사과를 하더라고요. 동서는 우리가 잘 안 되길 빌었겠지만 꽈배기 장사는 날이 갈수록 대박을 쳤습니다. 기존에도 맛이 좋은 꽈배기에 저와 남편이 밤을 새며 연구해 특별한 맛을 입히고 SNS로 홍보도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회사 마케팅팀에서 근무했던 게 홍보에 큰 도움이 됐죠. 물론 그 과정엔 피나는 노력이 있긴 했지만 한두 번 유튜브 방송에도 나왔을 정도로 우리 가겐 유명세를 탔습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했던 일이 전화 위복이 될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는데 완전 대박을 터뜨린 거죠. 물론 엄청나게 유명한 맛집 이 정도는 아니어도 입소문이 엄청나 우린 꽤 많은 돈을 축적할 수 있었어요. 우린 시댁과 시동생 내에게도 몇 번 꽈배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시부모님과 시동생은 맛있다며 칭찬 일색이었는데 동서는 콧방귀를 끼며 이러더군요. 뭐 맛있긴 한데 그래봤자 꽈배기죠 뭐. 요새 이런 구식 간식이 인기나 있어요? 인기가 있으니까 장사가 잘 되겠지. 안 그러냐 어머마? 세 식구 먹고 살 걱정은 안 하게 벌어요 아버님. 치, 싸구려 꽈배기 장사가 얼마나 벌겠어? 저희 가게에 놀러와 본 적도 없으면서 동서는 무작정 고작 꽈배기 장사라며 무시하더군요. 동서에게 지은 죄가 있던 시아버진 이해하라는 듯 저를 보며 어색하게 웃으셨고 시어머니 또한 묵묵히 꽈배기만 드셨죠. 다들 동서에게 괜히 미안한 마음이 있어 동서의 그 얄미운 말에 핀잔을 주지 못했던 거예요. 물론 요즘 갈기로 돈을 긁어 모은다는 말을 제 입으로 할 수도 있었지만 괜히 동서의 질투심을 자극하기 싫어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한편 저희 아들과 조카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도 같은 반에 배정됐습니다. 문제는 공부에 별반 관심 없고 놀기만 좋아하던 조카에 비해 저희 아들이 공부를 잘했다는 거예요. 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그렇게 책 읽기와 학습지 수업을 좋아하더니 말이죠. 시부모님 또한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우리 손주들 학교에서 공부는 잘하니? 하고 물으셨는데 애들의 대답에 동서의 표정은 늘 썩은 고구마를 먹은 듯 일그러지더군요. 전 맨날 100점 맞아요 할아버지. 전 50점 맞았어요 할아버지. 그래도 저번보다 10점이나 올랐어요. 애들이 얼마나 순수합니까? 조카는 자신이 공부를 못한다는 사실을 전혀 개의치 않아 했어요. 시아버지는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아들 머리를 먼저 쓰다듬으며 이러셨습니다. 우리 주영이가 공부를 잘하나 보구나. 기특하구나, 기특해. 아버님, 왜 또 장소만 칭찬하세요? 이제 차별 안 하기로 하셨잖아요. 차별하는 거 아니다, 어머마. 이제 한 소리도 칭찬해 주려고 했어. 100점 맞는 것도 좋지만 꾸준히 노력해서 점수 올리는 것도 훌륭한 거라고 나 이제 말해 주려고 했다. 거참. 그럼 다음부턴 우리 한 소리 먼저 칭찬해 주세요. 맨날 주영이만 먼저 칭찬해 주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 공부 잘하면 뭐예요? 꽈배기 장사하는 부모 아래서 크는 애보다 이렇게 배운 직업 가진 부모 아래서 자라는 애가 나중엔 훨씬 공부 잘할 거라고요. 그런데 동서는 시아버지의 말을 끊고 버럭 화를 내더군요. 아무래도 차별당한 경험이 있으니 지레 화가 났던 거겠죠. 그리고 억울해하는 시아버지께 또다시 우리 직업을 들먹였는데 애를 가지고 그런 말을 하니 평소엔 잘 참던 저도 그날은 발끈하고 말았네요. 동서, 차별하는데
지금 부모 직업 가지고 차별 발언하는 사람은 바로 동서야. 애들은 부모 말 듣고 커서 자연스레 부모랑 같은 생각을 갖고 자라게 돼 있어. 애들한테 편견 갖게 하지 마. 그래, 당신 이제 그만 좀 해. 내가 아주 형수님 보기 죄송해 죽겠어. 시동생 또한 제 말을 거드니 동서는 입이 대빨 나온 채 그 뒤로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제가 한 소리에도 이 정도인데 벌이까지 알면 얼마나 날뛸까 싶어 역시 제 벌이에 대해선 말을 안 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던 어느 날 저는 경매로 잠실에 있는 32평짜리 아파트 한 채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받게 됐어요. 그동안 지인을 따라다니며 열심히 경매를 배운 보람이 느껴졌죠. 남편은 절 끌어안고 방방 뛰면서 말했어요. 우와, 내 아내 정말 너무 멋지다. 그동안 경매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어. 그 비싼 아파트를 그 가격에 들어갈 수 있게 되다니 정말 꿈만 같아. 사실 운이 절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모은 돈이 꽤 있었다고 한들 정상가로 그 비싼 아파트를 매매하긴 힘들었을 테니까요. 그 단지 내엔 초등학교도 있어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던 아들을 키우기엔 안성맞춤인 곳이었어요. 애 새학기 시작하기 전에 빨리 이사 가자. 지금 공실이라 언제든지 입주할 수 있대. 안 그래도 우리 애랑 동서애가 같은 학교라 자꾸 동서가 자기 아들한테 경쟁 심리를 심어주는 것 같아서 불편했는데 잘 됐어. 사촌 사이의 부모들 때문에 괜히 의상하면 안 되잖아. 그렇게 저는 얼마 뒤 10년 동안 살던 집을 금매로 내놓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동생과 시부모님께 말하기도 전에 제일 먼저 집을 내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바로 동서였어요. 제가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날 저녁 집에서 쉬고 있는데 동서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동서와 개인적으로 연락한 지 꽤 됐던 터라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았더니 동서는 화난 목소리로 대뜸 이러더라고요. 형님, 집 내놨더라? 그것도 그냥 내놓은 게 아니라 금매로. 오늘 낮에 내놓은 건데 벌써 그걸 어떻게 알았어? 퇴근하다가 부동산에 붙어있는 매물 종이 봤지. 몇 동 몇 호의 금액까지 정확하게 적혀서 붙어있던데? 형님, 드디어 그 꽈배기 장사 망한 거야? 아유, 그렇게 장사 잘 된다고 하더니 다 뻥이었구나? 그래, 꼴에 자존심 챙기려면 그럴 수도 있지. 어쩐지 이상했어. 꽈배기 장사로 먹고 살만한 애 어쩌네 할 때부터 말이야. 그거 팔아봤자 돈 얼마나 된다고. 동서, 그런 게 아니라 아유, 알았어. 인정하긴 자존심 상한다 그거지? 형님, 내가 친구 된 의리로 큰 인심 쓸게. 돈 필요해? 급 좀 빌려줄까? 얼마 필요해? 내가 적어도 형님보단 돈 많을 거 아니야. 동서는 제가 망한 줄 알고 조롱을 하려고 전화를 걸었던 겁니다. 얼마나 신이 났는지 제 말은 제대로 듣지도 않고 자기 할 말만 하며 웃어댔죠. 그런데 듣다 보니 이건 아니다 싶더군요. 진짜로 제가 망했을 때 저런 전화를 받았다고 생각하니 부하가 치밀더라고요. 저는 신나서 떠들어 제끼고 있는 동서의 말을 무시하고 사진 하나를 찍어 동서에게 전송했습니다. 내가 사진 하나 보냈거든? 그거 봐봐 동서. 보고 다시 얘기해. 사진? 신이 났던 동서는 제가 보낸 사진을 보자 갑자기 말이 없어지더군요. 제가 보낸 사진은 바로 이사갈 집의 매매 계약서였거든요. 제가 그냥 말하면 또 자존심 때문에 거짓말하니 어쩌니 할 것 같아 아예 사진을 찍어 보내버린 거죠. 물론 중요한 부분은 가리고 아파트 정보 정도만 보이게 찍어서 말이에요. 잠실? 여기 엄청 비싼 데 아니야? 형님네 여기로 이사 가는 거야? 잠깐만 검색 좀 해보자. 여기가 대체 얼마야? 엄청 비싸잖아. 아니 형님이 무슨 돈이 있어서 이 비싼 데로 이사를 가? 경매 배워서 시세보다 싸게 낙찰받았어. 싸다고 해봤자 비싸잖아. 동서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꽈배기 장사가 엄청 잘 되거든. 그동안 동서가 배 아파할까봐 제대로 말 안 했는데 우리 꽤 떼돈 벌고 있어. 그래봤자 꽈배기 장사라고 무시하는 동선 상상도 못했겠지만 우리 주영이 새학기 시작하기 전에 빨리 이사 가려고
우리 집 금매로 내놓은 것뿐이야. 근데 동서, 이번엔 좀 선 넘지 않았어? 사실 예전에 나랑 우리 남편 실직했을 때도 엄청 고소해하길래 좀 기분 나빴는데 참았거든? 동서가 차별 때문에 시집 와서 마음고생한 거 아니까. 근데 이번에 또 그러네. 내가 진짜 안 망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지만 동선 내가 진짜 망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신나하는 거 아니야? 사람 심보가 어쩜 그렇게 못됐어. 저는 그동안 참았던 화를 전부 표출해버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쯤 되니 동서는 저를 형님뿐 아니라 친구로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동서는 질투에 미쳐서 울며 불며 발악을 해대더군요. 내가 뭐 안 망했다며 그럼 된 거 아니야? 망해봤자 너 친정도 잘 살잖아. 망하면 친정에 손 좀 벌리면 되는데 뭐가 문제야? 내가 고소해봤자 어차피 친정 잘 만나서 잘 먹고 잘 살 거면서. 야, 박민선, 왜 너만 맨날 좋은 거 다 해? 왜 늘 너만 잘 되냐고. 꽈배기 장사하면서 그만한 돈 벌어 모으는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딨어? 난 너 사는 아파트도 못 들어가서 구질구질하게 빌라 사는데 넌 왜 저런 더 비싼 데로 이사 가는 거냐고. 아버님도 너랑 네 아들만 예뻐하고 처음부터 될 놈 안 될 놈 따로 있는 거야? 나 진짜 너무 분하고 억울해. 너만 보면 부러워서 승질이 난다고. 망하라고 그렇게 빌었는데 대체 왜 자꾸 안 망하는 건데? 야, 한미주, 그만 좀 해. 그래, 너 가난 때문에 고생한 거 알고 아버님 때문에 차별당하게 한 것도 미안해서 내가 그동안 참았거든? 넌 내 가족이자 친구니까. 그런데 뭐? 망하라고 빌어? 네가 그러고도 친구야? 내가 네 감정 쓰레기통이야? 화풀이 대상이니? 그래, 나 부모님 잘 만났고 아버님한테 맏며느리라고 예쁨도 받았어. 근데 그게 내 잘못이야? 나랑 남편은 충분히 너한테 미안해했고 잘해주려고 노력했어. 그리고 내가 잘 되는 거? 네 눈엔 내가 세상 꽁으로 사는 것 같니? 나도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열심히 남편이랑 꽈배기 연구해서 성공했고 열심히 경매 배우고 발로 뛰면서 그 집도 산 거라고. 내 노력을 네가 뭔데 시기 질투하면서 폄하해? 내가 망한다고 네가 잘 되는 것도 아닌데 이럴 시간에 너 스스로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이나 해. 말하다 보니 더 승질이 뻗쳐 저는 제 할 말만 마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물론 동서도 할 말이 없을 테니 다시 전화는 걸려오지 않았죠. 저는 옆에서 통화 내용을 다 듣고 표정이 굳어진 남편에게 안겨 펑펑 울었어요. 한미주 얘 해도 해도 정말 너무하잖아. 나만 갤 친구라고 생각했던 거야? 질투를 해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내가 망하길 빌었다고 할 수가 있어? 나쁜 기집애. 나도 더 이상 안 봐줄 거야. 잘했어. 당신도 참을 만큼 참았어. 재수 씨 보기 싫으면 보지 마. 남편은 저를 안고 가만히 달래주었습니다. 그 뒤 방으로 들어간 남편은 시동생과 조용히 뭐라고 통화를 하는 것 같더군요. 그리고 잠시 후 시동생은 제게 전화를 걸어 사과를 했죠. 형한테 대충 얘기 들었어요. 제가 야근하느라 아직 집에 못 들어갔는데 집에 가면 집사람한테 따끔하게 한 소리 할게요. 늘 죄송해요, 형수님. 저희 집사람이 평소엔 안 그러는데 꼭 형수님만 끼면 사람이 질투에 눈이 먼 건지 자격지심인 건지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그게 서방님 잘못은 아닌데 저 너무 상처받아서 당분간은 두 사람 모두 그냥 안 보고 싶네요. 나중에 시댁에서 봬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이사 갈 때까지 시동생 부부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남편 말을 들어보니 동서는 시동생에게 크게 혼이 난 것 같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사과 연락을 하지 않는 동서에게 더욱 서운하고 미운 감정이 들었죠. 저와 남편은 이사를 간 후에도 따로 시동생 부부를 만나지 않았는데 명절이나 시댁 행사에선 어쩔 수 없이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도 동서는 입만 삐죽대며 제게 말 한마디 걸질 않더라고요. 저 또한 그런 동서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는데 시어머니께서 조심스럽게 둘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으시더군요. 그러자 옆에서 눈치 없이 시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나마나 작은 애가 큰 애 더 좋은 집으로 이사했다고 또 질투하는 거겠지 뭐. 또 작은 애가 시비 걸어서 참다 참다 큰 애가 터졌거나. 아유, 작은 애 너도 참 속이 좁다. 어머한테 뭐라고 하지 말아요. 작은 애가 그렇게 된 데는 자식 차별하던 당신도 단단히 한몫했으니까. 어른이 됐으면 자식을 감싸줄 생각을 해야지. 앞에서 그렇게 면박을 줘요? 조용히 하고 전이나 붙여요. 하지만 시어머니께 면박만 당한 시아버진 금세 시무룩해져선 붙이던 동태전을 다 붙일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애써 다른 가족들에게 밝은 척했지만 그렇게 한동안 시댁 분위긴 저와 동서 때문에 굉장히 어색해졌죠. 저는 끝까지 제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하는 동서가 원망스러웠습니다. 네가 먼저 사과 안 하면 나도 마음 안 풀겠다는 생각으로 버텨봤는데 1년하고 몇 개월쯤 지난 어느 날 제 마음이 약해지는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시동생과 술 한잔하고 오겠다던 남편은 한숨을 쉬며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서방님하고 무슨 얘기를 했길래 오자마자 한숨을 쉬어. 성주가 재수 씨 때문에 많이 속상해하더라. 재수 씨 요새 많이 우울해한대. 왜? 얼마 전에 드디어 대출 끼고 아파트 샀다고 동서 엄청 좋아했잖아. 너무 애처럼 좋아하길래 찡해서 내가 축하한다고 한마디 했더니 내 인사만 쓱 무시하는 게 얼마나 기분 나빴는데. 재수 씨 남동생이 결혼한다고 했대. 근데 지금 친정어머니도 갑자기 암 선고받고 투병 중이시고 성준애도 집 산다고 대출 풀로 당겨 써서 동생 결혼할 때 도와줄 여력이 안 된다네. 재수 씨 동생도 모아놓은 돈이 없는 게 작년에 전세 사기 당해서 모은 돈을 전부 날렸다나 봐. 그냥 없이 시작하겠다고 말했다는데 재수 씨 마음이 너무 안 좋다고 많이 울었다더라. 누나가 돼서 동생 결혼할 때 아무것도 못 해주는 게 슬프다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비록 제게는 못되게 굴었지만 동서가 얼마나 자기 엄마와 동생을 아끼고 생각하는진 오래도록 지켜봐서 잘 알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동서 어머니와 동생과도 아는 사이라 더욱 마음이 좋지 않았죠. 저는 고민 끝에 이사했다는 집으로 직접 동서를 찾아갔어요. 그리곤 저를 보며 떨떠름해하던 동서에게 흰 봉투 하나를 건넸죠. 이게 뭔데? 1,000만 원이야. 동준이 결혼한다며? 거기 보태줘. 1,000만 원? 형님이 이걸 왜... 거기엔 현금 1,0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제 의외 행동에 동서의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저는 그런 동서에게 이렇게 말했죠. 너 동준이한테 아무것도 못 해준다고 속상해했다며. 이건 네 손이 동서로서 주는 게 아니라 친구로서 주는 거야. 솔직히 아직 넌 밉지만 내가 동준이랑 모르는 사이도 아니잖니. 동준이한테 나한테도 청첩장 보내라고 그래. 아, 돈은 내가 줬다고 하지 말고 네가 주는 거라고 하고. 괜히 동준이 부담돼. 어, 고마워. 그리고 어머니 암이시라며. 지금 상태는 좀 어떠셔? 그것도 들었어? 3기라 좋은 상태는 아니셔. 지금 우선 수술받고 항암치료 받고 계셔. 어머니 입원하신 병원 주소 좀 문자로 보내줘. 나한테 되게 잘해주셨는데 병문안은 당연히 가봐야지. 나 간다. 어색한 분위기에 저는 용건만 간단히 하고 얼른 집을 나왔습니다. 동서 또한 얼떨떨한 말투로 저를 배웅했죠. 그 뒤 동서는 제게 병원 주소를 보내며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을 문자로 남기더라고요. 이후 저는 남편과 함께 동서 어머니를 찾아뵀습니다. 저는 울컥하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어머니, 아프시다는 소식 늦게 들어서 이제야 문병 왔어요. 죄송해요. 아이고, 괜찮다. 이렇게 와준 것만으로도 고맙지. 어째 우리 민선이 날이 갈수록 예뻐지니? 옆엔 우리 고서방 형님이로구나. 사돈 와줘서 고마워요. 아닙니다, 사돈 어른. 얼른 쾌차하셔야죠. 오래 있고 싶었지만 당시 동서 어머니는 올해 손님을 맞이하기 힘들어 보이시더군요. 어쩔 수 없이 그날은 일찍 나와야 했지만 저는 그 뒤로 혼자 몇 번이나 더 병문안을 갔어요. 그러다 보니
동서를 자주 마주치게 되기도 했죠. 동서는 늘 어색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좀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그래, 오늘은 다 나으려는지 몸이 가볍구나. 이대로면 다음 달 동준이 결혼식에도 참석할 수 있겠어. 네, 안 그래도 저번에 왔을 때 병원 아래에서 동준이 마주쳤는데 꼭 어머니 결혼식장에 모시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 그럴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건 그렇고 민선아, 우리 미주 시댁에선 잘 아니? 너랑은 물론 잘 지내지? 우리 미주가 좀 철없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늘 걱정이었는데 네가 있으니 내가 그나마 안심을 했다. 그럼요. 시부모님이 동서 싹싹하다고 엄청 예뻐하세요. 저랑도 물론 잘 지내고요. 친구 좋다는 게 뭐겠어요. 동서는 제가 늘 지켜줄 테니까 절대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머니 치료에만 신경 쓰세요. 아셨죠? 그날 동서는 웬일로 돌아가는 저를 병원 앞까지 배웅해 주더군요. 둘이 어색하게 걸어가는데 갑자기 동서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왜 우냐고 물으니 이러더라고요. 너 왜 우리 엄마한테 거짓말해? 왜 나 감싸줘? 너랑 나 잘 못 지내잖아. 시부모님도 나 철없다고 싫어하시고 너도 이제 내가 밉다며. 뭔 거짓말이야. 아, 물론 너랑은 잠깐 사이가 틀어졌지만 시부모님이 널 왜 싫어하셔. 다 애정이 있으니까 잔소리도 하고 하시는 거지. 너 그 자격지심에 피해의식 좀 버려. 시댁에서 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나야 물론 여태 사과 한마디 안 하는 네가 밉지만 그래도 어쩌겠어. 너는 내 가족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한데 이 언니가 그냥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너 내가 이렇게 먼저 손 내밀 때 빨리 사과해라. 어? 동서는 제 말에도 눈물을 글썽거리며 입을 삐죽이더니 그냥 병원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아유 저 얄미운 기집애 하고 중얼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그로부터 일주일 뒤 동서의 어머니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암투병을 시작한 지 약 8개월 만에 말입니다. 일주일 전 정정해 보였던 모습은 전부 다 거짓말이었던 것처럼요. 저는 상심했을 동서가 걱정돼 소식을 듣자마자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동서는 갑작스런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 거의 제정신이 아니더군요. 오죽했으면 절 보자마자 제 이름을 부르며 통곡을 하더라고요. 동서, 민선아,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이렇게 빨리 가실 줄 알았으면 더 잘해드릴 걸. 난 우리 엄마 없이 못 살아. 어찌나 서럽게 우는지 동서를 끌어안고 달래던 저조차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과 시동생 또한 뒤를 돌아 눈물을 닦았죠. 저는 남편에게 아들과 가게를 부탁한 뒤 3일 내내 동서 어머니의 빈소를 지키며 동서를 챙겼어요. 정신없는 동서와 시동생, 그리고 동서 동생과 예비 아내를 대신해 조카를 돌보고 친척이 별로 없어 횡하던 빈소의 빈자리를 채웠죠. 그리고 전 남편과 함께 동서 어머니의 발인과 납골당에 안치되는 과정까지 모두 지켜봤습니다. 엄마, 이젠 더는 고생하지 말고 편히 쉬어. 나랑 동준인 잘 지낼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알았지? 동서는 납골당에 안치된 어머니의 유골함을 향해 말하며 옆에 있던 제 손을 꼭 붙잡더군요. 그리고 그 손을 끝까지 놓지 않기에 저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시동생 대신 동서의 옆자리에 앉아왔죠. 시동생과 동서는 차를 끌고 가지 않았던 우리를 집 앞까지 태워다 줬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앞에 도착하자 차에서 내려 다시 제 손을 잡던 동서는 펑펑 울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형님, 그동안 내가 못난 인간이었다는 걸 인정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사과를 못했어. 사실 진즉부터 사과했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못난이었어. 그리고 고마워. 못되게만 군 나한테 이렇게 먼저 손 내밀어주고 잘해줘서. 나 앞으로는 정말로 못나게 안 굴게.
아니, 아예 반말도 앞으로 안 하고 깍듯하게 형님으로 모실게. 형님은 나랑 비교도 안 되게 좋은 사람이야. 아유, 존대는 무슨. 됐어. 이제 와서 그게 더 어색해. 우리가 몇 년 친구인데. 아무튼 너한테 사과 한번 받기 진짜 힘들었다. 앞으로도 나한테 좀 미안해해. 너 진짜 믿긴 했는데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받으니까 나 딱 한 번만 봐줄게. 너 또 한 번만 그래봐. 그땐 진짜 내가 형님으로서 혼쭐 내줄 줄 알아. 얼른 집에 가서 마음 잘 추슬러. 힘들면 언제든지 전화하고. 동준이도 결혼식 2주 앞두고 심란할 텐데 잘 위로해줘. 결국 저까지 눈물이 터져 우린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 울었습니다. 남편과 시동생은 그런 우리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여 주었죠. 2주 뒤 동서 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한 전 따로 50만 원을 추기했어요. 나중에 그걸 안 동서는 깜짝 놀라 왜 그랬냐고 제게 전화했는데 저는 1,000만 원은 친구로서 나한테 준 거고 50만 원은 누나 친구로서 동준이에게 준 거라고 웃으며 말했네요. 그렇게 동서와 화해한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갑니다. 동서는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비록 동네는 조금 떨어졌지만 시동생과 동서 그리고 우리 부부는 예전처럼 자주 집을 오가며 아이들까지 6이서 만남을 가지고 있죠. 또한 시댁에 가서도 동서는 늘 제 옆에 붙어 있곤 하는데 하다못해 저희 아들이 대회를 나가서 상을 받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질투는커녕 역시 형님 아들이라 똘똘하다며 칭찬을 다 하더라니까요. 그 모습에 놀란 시아버진 이렇게 물으셨어요. 작은 애 네가 웬일이냐? 오늘은 해가 서쪽에서 떴나? 너 이제 마음 고쳐먹기로 한 거냐? 시어머니는 그런 시아버지의 무릎을 꽉 꼬집으시더군요. 하지만 동서는 뾰로통하지 않고 오히려 웃으며 이렇게 말했죠. 네, 저 마음 고쳐먹기로 했어요, 아버님. 진짜 멋있는 사람은 잘 되는 사람을 질투하고 시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배울 점을 찾는 사람이라는 걸 형님이 알려주셨어요. 형님을 질투할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이 제 옆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제 자랑거리라는 걸 깨달았다니까요. 전 나름대로 제 삶에 만족하고 열심히 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마치 딴 세상처럼 밝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아버님, 앞으로는 절대 예전처럼 우리 남편이랑 아들 차별하면서 저 서럽게 하지 마세요. 자꾸 그러시면 저도 아버님하고 어머님 차별합니다. 아이고야, 알았다, 알았어. 내가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처음부터 말했잖니. 늙어서 며느리들한테 나도 괄시받기 싫다. 동서와 시아버지 대화에 모두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모든 우여곡절을 뒤로하고 우린 모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애들은 모두 건강하고 저희 가게는 여전히 승승장구 중이며 동서와 시동생은 얼마 전에 승진을 했죠. 제 양가 부모님도 건강하시고 모두의 형제들도 결혼해서 잘 살고 있으니 앞으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대로만 쭉 평화로웠으면 좋겠다 싶은 요즘이랍니다. 저는 뒤늦게 철이 든 제 동서, 제 친구 미주를 늘 옆에서 응원하며 오래도록 좋은 형님이자 친구가 되어줄 거예요. 가끔 투덕거려도 돌아서면 다시 웃으며 둘도 없이 붙어 다니는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볼 꼴 못 볼 꼴 다 보고 자란 학창시절 친구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 사연 속 동서의 경우처럼 질투는 멀쩡한 사람도 엇나가게 하는 무서운 감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질투를 한다는 건 다르게 생각하면 세상을 더 잘 살아가고 싶다는 욕심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께선 질투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 마음을 시샘하는 데 낭비하지 말고 차라리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투라는 감정을 이겨내고 세상을 건강하게 살아가기 시작한 제 동서도 이젠 그럴 거라고 굳게 믿듯이 말이죠. 부디 여러분의 앞날엔 밝고 화창한 매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